융은 자신을 미지의 인간 영혼의 신비를 알아내려는 개척자 또는 탐험가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모험가 정신이 충만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에게 인간 영혼이란 가늠하기 힘든 광활한 영토이며 당시 이 영토는 아직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미개척지였다. 이 영토는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험적인 사람에겐 도전 정신을, 광기 어린 위협에 빠질지 모른다고 믿는 겁 많은 사람에겐 두려움을 주는 그런 신비한 것이었다. 융에게 영혼 연구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했다. 그가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전 세계는 한 가닥 실에 매달려 있고 이 실이 바로 인간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한 탐구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실에 친숙해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Hey. Hey guys. 뭐죠 오늘 그 컨셉은? Hey that. Yeah. 야. 네, 오늘 읽은 책이 무엇인가요? 네, 드디어 융의 네. 영혼의 지도라는 책의 일부분을 좀 읽어드린 건데요. 네. 아, 누가 이 책 하자고 한 거예요, 이거? 나요. 저희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가 하자고 해놓고 후회했어요. 왜요? 같은 부분을 3번 읽어도 자꾸 또 읽어요. 어떠셨는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처음엔 용어가 너무 네. 힘들어서 그렇죠. 읽기가 힘들어서 내가 이걸 왜 했나 생각했는데 흥미로운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자기계발서를 한창 읽다가 읽어도 왜 소용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런 사실 원리에 가까운 책들을 좀 더 내가 소화시키는 걸 거쳤어야 했는데 남이 소화한 걸 먹여주는 걸 먹다 보니까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 그래서 이런 좀 기본이랄까요? 원리랄까요? 그런 것에 근접한 책을 읽어보려고 하고 노력해보려고 한 시도가 나쁘진 않았지만 쉽진 않더군요. 네. 아니, 전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참 다음부터는 이제 책을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 네. 그런 기준을 좀 알려드리게. 아, 네. 그러니까 다른 그 융 심리학에 대한 네. 입문서는 훨씬 쉽게 말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가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네. 같은 용어를 설명을 해도 훨씬 좀 재밌고 쉬운 용어로 설명해준 책을 접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책은 그 융 자체가 굉장히 현학적이고 그 말 자체가 어렵게 쓰여져 있대요. 융의 그런 이론들이 네네. 자신이 쓴 글들이 그리고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합해서 설명하고 말할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융의 영혼의 지도인 저자인 머리스타인이라는 분이 30년간 융을 연구한 정말 융 전문가세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이제 융의 그런 관통하는 원리에 대해서 내가 지도에 대해서 융의 지도에 대해서 그 지도를 또 그려서 보여주겠다 하신 분인데 이분도 그렇게 글을 쉽게 쓰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글들을 실생활과 잘 조합해서 쓰는 또 그런 책들을 또 읽게 되나 봐요. 네. 네. 정말 동감하는 게 이렇게 정말 같은 글을 써도 되게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잘 읽히는 글이 있고 네. 같은 단어를 썼는데 맞아요. 되게 어렵게 이제 읽히도록 써놓은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후자에 가까운 책인 것 같더라고요. 2번, 3번 읽어야 네.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그나마 조금 알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읽었고 이번 책을 네네. 참 저는 단순하게 그냥 이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어떤 건가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던 거 없나? 뭐 흔하게 저희가 듣는 콤플렉스라든가 페르소나 이런 단어들이 그냥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가볍게 접근했거든요. 실수였다. 그러니까 저도 안 읽어보고 선택해서 아니 그냥 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냥 그 정도만 알았어도 될 네. 걸. 괜히 이거 파면 안 될 걸 팠다 이런 느낌이. 네. 그래도 좀 더 뭔가 명확한 그런 정의들
사실 책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진 않는데 네.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런 네. 단어들의 의미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말랑한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학술적인 용어들이 난무하는 걸 읽으니 네. 좀 머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소화한 내용을 풀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사실 일주일에 한 권씩 어떤 굉장히 다른 영역의 책들을 접하고 읽고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그냥 재밌게 하죠 뭐. 네. 네. 네, 어쩌겠어요. 네. 안 그래도 저희 아내가 어제 이 책을 네네. 막 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쓱 보더니 심리학을 박사과정을 했거든요. 아, 그랬는데 진짜? 예, 예. 박사예요? 모셔야 되는데. 이야. 하다가 뭐 그럼 모시고 끝나진 않았는데 아무튼 어. 아무튼 보더니 예. 이걸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잘해봐 이런 식으로 아, 그랬구나. 네.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면밀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그 내용들을 알려드린다, 네. 책을 읽은 것처럼 해드린다 이런 목적보다는요. 그러니까 융이라는 사람을 일단 화두를 던진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읽던 심리학이나든지 이쪽 세계에는 이제 프로이트가 워낙 압도적이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정신과 의사 한 분 모시고 프로이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프로이트보다도 더 깊이 있는 세계가 있었고 그것들의 이제 대부가 이제 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 제자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더 심도 있게 들어갔다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원인들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정신학의 그런 것들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또 깊이 있게 세분화하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재밌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문학 작품이라든지 에세이라든지 거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아까 로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시작했구나, 심리학에서 시작했구나, 철학에서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의미로도 굉장히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책에서는 프로이트의 제자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네, 후계자랄까? 그러니까 제자와 후계자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왕자의 권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게 또 이런 이론상으로 봤을 때 제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저희 굉장히 전문가분들도 많이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용어의 선택이 어렵지만 예. 네. 네, 그래도 저희는 굉장히 아마추어의 관점에서 그런 분석 심리학의 입문서를 네.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융의 영혼의 지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머리스타인이라는 취리의 융 연구소에 계시는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카를 구스타프 융의 60년간의 그런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그 연구를 통합해서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BTS 님들께서 그 4월에 새 앨범을 발간을 하는데 그 타이틀이 영혼의 지도 페르소나라는 제목으로 앨범을 발간을 한대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추천 도서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네. 세 권을 추천하더라고요. 네. 데미안이랑 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그리고 머리스타인의 융의 영혼의 지도 이렇게 세 권을 우리가 이런 뭔가 세계관을 갖고 앨범을 제작하려고 한다라는 뜻으로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팬들 덕질을 하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생각, 그들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읽고 성장하고 더 깊어지자. 좀 더 우리 깊은 얘기를 함께 해보자.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실 내면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정말 데미안이라는 그런 소설, 뭐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어떤 토대 대화의 장을 열어보자 이렇게 하는 제안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입문서를 읽는 거는 겁이 나지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세 개 책이 어떻게 보면 거의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데미안을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 데미안 네, 하는 네, 거 좋을 것 좋아요. 같고요. 네. 그러니까 데미안은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아마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뭐 심리라든지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기본이 융의 영혼의 지대에 나온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소설화 해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역시도 사랑의 관점에 또 그 부분을 또 조금 더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 개를 다 한 번씩 다뤄보는 것도 사랑의 기술도 다뤄볼 만한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BTS가 고마워요. 왜냐하면은 이거 청소년들한테 BTS가 추천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많이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고서는 이런 책들을 어떻게 쉽게 접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좋은 화두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저 BTS는 좀 남다른 연예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그 머리스타인 교수님이 지금 8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트위터를 하시는데 BTS 발간에 맞춰서 그 페르소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라고. BTS를 알고 네. 일부러 이거 발간하는 야. 사실도 알고 기대하고 있고 멋지다. 그리고 야. 이 발간 뭐 이렇게 가사가 나오고 하겠죠. 네.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하실 생각도 있다고 어떤 여성 또 학자분과 함께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보통 학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대중 그런 네. 예술가는 아니라 네. 같이 이렇게 코어라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셨을 텐데 굉장히 깨어 계신 분이네요. 네, 근데 머리스타인님 자체가 네. 융이라는 이 대학자의 이론에 대해서 네. 정말 설명하기를 원하고 그 일에 매진해온 분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좋은 반가운 기회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알릴 것 수 같아요. 있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총평 얘기해 볼까요? 했잖아요. 지금까지 했잖아.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총평이죠. 너무 네. 어려웠다. 그리고 네. 의미가 있다. 예, 근데 네.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무의식에 대해서 음. 뭐 무의식, 자아, 의식 이런 부분의 경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좀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런 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이 튀어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과학 용어들이 심리 용어들을 흔히 일상 속에서 쓰곤 하거든요. 그런데 의식과 자아의 관계는 무엇인지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페르소나는 저는 되게 틀리게 알고 있었더라고요. 뭘로 그래서 알고 막, 있었어요? 이 배우는 그 감독의 페르소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로 제일 많이 썼죠. 약간 그 감독을 대표하는 어떤 건가? 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리고 페르소나란 말이 어려워서 그때마다 맨날 검색을 했었어요. 페르소나 뭐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야말로 페르소나가 이제는 조금 정리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목차 들으면 이렇게 소개해 네, 주셨잖아요. 목차 좀 소개해 네. 주세요. 그래서 목차 얘기하면서 여기 용어들을 일단 정리를 하고 네. 이후 이 얘기를 진행돼야지 저희도 이런 용어 쓰면서도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네. 목차 정리해 일단은 주시죠. 목차는 총 9개 장으로 돼 있고요. 딱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어떤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 그 용어에 대한 충실한 설명들을 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뭐 1장에는 표층이란 제목인데 여기는 자아와 의식에 대한 정의들을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내면의 거주자 콤플렉스라는 제목이고 저희가 흔하게 쓰는 그 콤플렉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장은 정신에너지 리비도 이론이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그 리비도라는 단어는 전 좀 생소했는데 이 안에서 그 에너지에 대한 정의와 그런 리비도가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 4장에는 정신의 경계, 본능, 원형, 집단 무의식 이런 제목이고 여기에서 무의식이 뭔지 그리고 또 집단의 무의식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지 이런 정의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5장이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페르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또 페르소나뿐만 아니라 페르소나의 반대 측면에 위치한 그림자라는 용어도 좀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되게 재밌게 읽혔고요. 6장은 심층의 내부에 이르는 길, 그래서 아니마와 아니무스. 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것도 단어는 들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몰랐는데 여기에서 좀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젠더와의 관계는 뭔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7장은 정신의 초월적 중심과 전일성.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정신의 중심이 뭔지 그리고 그 안에 자기는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장은 자기의 출현, 개성화라는 장이고요. 의식의 뭐 5단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또 개성화의 의미는 또 뭔지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9장은 시간과 영혼에 대해 동시성이라는 제목이고요. 여기에서는 동시성이 뭔가 그리고 또 인과성은 또 뭔가 설명들이 충실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어떤 하나의 단어에 대한 설명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책의 구성이. 저는 다 이렇게 집중해서 보진 못하고
2장의 콤플렉스와 5장의 그 페르소나와 그림자 이 부분만 좀 집중을 해서 봤거든요. 전체 내용을 소화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네. 대화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결국 그 자아에 대한 모든 그 엄청난 스펙트럼을 자아가 아니고 어떤 정신 세계, 내면 세계에 대한 깊고도 넓은 세계를 다 망라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과 함께 이 책을 읽는다면 막 성장하면서 자아는 계속 변모하잖아요. 내면 세계가. 변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나의 이런 그 내면에 대해서 만나잖아요. 내 속에 왜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인지 그런 나의 다양한 내면에 있는 나의 어떤 모습들을 만나면서 이거는 이런 부분이구나. 나의 그림자인 것 같다. 이 부분은 내가 너무 페르소나가 강했던 그런 일이 아니었나? 막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평소 들었는데 남녀노소. 네, 평소 들었던 용어인데 네.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잘 몰랐던 거 그런 것만 골라서 봐도 그렇죠. 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화할 때 또 외로워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왜 그러는지 왜 그랬는지 조금 정신적으로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아티스트에게도 되게 영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뭐 BTS가 이걸로 노래를 만드는 것처럼 네. 또 이걸로 이 책을 바탕으로 소설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영감도 인간의 그런 본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볼까 해서 탐구하다 보면 재밌는 일화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또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서론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융이라는 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저희가 인물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를 구스타프 융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고요. 1875년에 태어나셨고요. 1961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약 60년간 정말 그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의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 실현의 역사다. 나의 저술들은 내 생애의 정류장이라 여겨질 만하다. 그것들은 나의 내적 발달의 표현이다. 무의식 내용을 탐구하는 일은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변환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나의 생애는 내가 행한 것, 내 정신의 작업이다. 이것들은 하나하나 떼어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교양의 발견했을 때도 왜 스위스에서는 그런 칼융과 같은 저자들이 나왔을까, 학자들이 나왔을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신비주의부터 정말 과학적인 그런 내면의 분석까지 다 아우른 분 같아요. 그래서 뭐 귀신, 오컬트 현상 뭐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뭐 또 막 꿈을 꾸는 거 그리고 막 영매가 막 그 대화를 나누는 거 뭐 그런 부분까지도 다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막 민속적인 거 있죠. 막 어느 지방에 어떤 뭐 지방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 거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내면에 탐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 알고 싶은 거 다 연구하셨던 것 같아요. 60년 동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책을 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저 부분에 대한 거 이렇게 쓰다 보니까 파편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책 읽으면 딴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이거를 다 아울러야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일관적인 게 보이는데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다루니까 이 부분만 골라서 읽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학자는 이상하게 말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머리 스타일은 이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이걸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분은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나는 그 지도를 보여주고 싶다. 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분도 한 30년 연구하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잖아요. 그렇죠. 참 덕분에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그 30년의 축약된 지식을 저희에게 이제 전달해 주려고 책을 쓰신 건데 네네. 그걸 저희가 이제 한 60분에 걸쳐서 얘기를 하려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용어의 정의만 좀 알아도 충분히 이제 이 융
선생님의 네. 예,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럼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네. 봅시다. 예, 저는 여기에서 좀 좋았던 그런 문장이 있어요. 네. 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1장이 뭔지만 좀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1장에서는 그 자아 의식죠. 표층의 자아 의식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사실 뭐 이 자아의 본질을 아는 게 왜 중요하지? 뭐 이런 질문에 대한 것도 이제 답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머리스타인의 답인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이 왜곡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왜곡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이 문장만 딱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해요. 근데 부연 설명이 되게 보고서 이래서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저도 좀 납득을 했는데 그대로 좀 읽어볼게요. 융에 따르면 모든 심리학은 개인적 고백이다. 모든 심리학은 우리의 개인적 편향이나 검토되지 않은 가정의 제한을 받는다. 가장 진지하고 신실한 연구자의 의식에 사실로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사실 인간에게 지식이라고 통용되는 것을 가까이에서 철저하게 조사해보면 편견이나 왜곡에 기초한 신념, 편향, 풍문, 추측 또는 순수 환상에 불과할 때가 많다. 검증되지 않은 신념이 지식으로 통용되고 확실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고착된다.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융이 심리학을 좀 연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왜곡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한 것을 이제 머리스타인이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네. 그 말씀하신 부분 인간이 어떤 왜곡된 생각을 갖고 편향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뭐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동감이 됐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자아라는 것의 자아는 무엇인가? 네, 그것만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뭐예요, 자아가? 자아는 네. 정신들이 표상되는 주체. 표상은 뭐야?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아이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는 발달하고 있잖아요. 단계별로. 그렇죠. 그래서 엄마 내가 생각을 하거나 꿈을 꾸면 그게 보여요. 어디서 보이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예. 천재다. 근데 그게 표상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건 내 속에 극장이 있거든. 극장이 있다. 엄마도 멋지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긴 했는데 머릿속에 네네. 극장이 있거든.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맞게 말한 건지 모르겠어요. 훌륭하세요. 네. 근데 자는 정신들이 표상되는 주체다. 네. 정신이 스스로를 보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울이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자아라는 게 태어나자마자 생기는 건지 아니면 서서히 인식하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아이를 키워도 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눈이 막 잘 보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뭐 배고픔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울죠. 자아가 있나 없나? 네. 근데 뭐 싫다 좋다가 할 때가 자아가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좀 몰랐었어요. 근데 자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인식의 가상적 중심. 그러니까 자아라는 거는 태어나자마자 부여된 것이래요. 네. 있는 거죠.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왜곡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일단 자아라는 것 자체가 정의를 해야 네. 표상되는 그런 정신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자아의 인식이라는 게 왜곡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자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네. 자아에 대한 정의를 한 다음에 융은 정신적으로 이제 의식적과 무의식적 특성이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또 무의식은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책에서는 정의를 해놨어요. 되게 말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싶은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이제 무의식 쪽에서 이제 모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일단 용어를 정리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좀 복잡한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이제 어쨌든 이런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서 그런 무의식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 이제
제가 좀 재밌게 읽었던 2장의 콤플렉스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저는 조금 자아에 대해서 조금만 아, 저는 네네. 자아를 엄청 팠거든 내가. 아 그러면 조금 더 자아로 한 시간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무의식이라는 게 네. 무의식이 뭘까? 무의식이 뭘까? 너무 어렵지 않아요? 답하기가? 근데 그쵸. 이게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무엇. 네. 그런 그냥 거 모르는 것만이 무의식은 아니다. 네. 미지의 정신이 무의식이다라고 해요. 의식이란 뜻은 일깨움이란 뜻이고 깨어서 관찰하고 세계 주변이나 의식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인지하는 상태다. 이건 의식이 있다 없다 이런 거니까 우리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의식이 자아에 선행한대요. 의식이 자아에 선행한다. 네. 네. 의식이 먼저 있다는 거죠. 자아보다. 네. 그런데 의식의 중심은 결국 또 자아가 된대요. 네. 이런 말들을 계속 나오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어떤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를 의식으로 할까 무의식으로 보낼까 선택해요. 네. 그래서 자아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건들을 겪었을 때 네. 이건 의식해야겠다. 이거는 무의식으로 넘겨야겠다는 것을 네. 자신도 굉장히 빨리 선택하겠죠. 네. 자아의 본질적 핵심은 생애에 걸쳐서 변하지 않는데요. 네,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자아의 두 가지 특성은 성격 1호와 2호가 있는데 2호는 선천적인 핵심 자아가 있고 성격 1호는 장기간에 걸쳐 성장해 문화적으로 습득한 자아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란 무엇인가? 자아도 두 개로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사람 본연의 자아가 있고 네. 외부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자아가 있는 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아는 그러면 몸에서 나오는 건가? 자아와 몸의 관계는 뭘까?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아는 몸의 이미지에 근거를 둔 것이지 몸 자체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자아는 오로지 정신적인 것이다. 정신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현대적인 과학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융이. 예. 고대 이론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명확히 구획짓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견지해요. 왜냐하면 정신에 관한 거니까. 만약에 뭐 물리학에서 뭐 A는 B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신에 관해서는 오히려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기로 한다. 더 뭔가 정할수록 확정 지을수록 불명확해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라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라는 게 뭐 컴플렉스가 넘어가자면 어머니 컴플렉스 하면은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의 컴플렉스라고 하거든요. 어머니 우리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우리 엄마에 대한 컴플렉스, 우리 엄마의 이미지에 관한 컴플렉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융의 이런 과학적 태도가 되게 어쩌면 프로이드보다 더 훨씬 현대적이다, 컨템포러리하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되게 재미있었고요. 네.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편향 뭐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그런 입장에서 연구를 시작하신 거니까 네. 본인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생각을 거쳐서 나온 게 심리학이고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결국은 이제 이 자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존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자유의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행복을 느끼려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 행복한 것들이고 그렇게 못했을 때 이게 어쩌면 충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자유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게 이제 내부의 자아가 내 내부에 있으면 자유의지인데 그런 것들이 또 외부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충돌을 통해서 갈등들이 보통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용할 부분 수용하고 아니면 또 상대방이 수용해 줄 부분 수용하고 이렇게 좀 서로 협의의 과정들이 겹쳐지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사회 그런 활동들이나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뭐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줄닭덩시 네.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에서 껍질을 깨고 밖에서 껍질을 깨서 만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자유의지와 외부의 것들이
그렇게 좀 시너지를 내면서 서로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을 때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것처럼 네. 예,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좀 자아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저는 지금 청소년가 읽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거냐면 이제 자아가 초기 유아기나 유년기 단계에 걸쳐 성장 및 발달한다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자아는 성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자아가 언제 성장하는가? 자아는 충돌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충돌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이게 조금 적당한 수준의 충돌이어야 돼요. 너무나 뭐 약간 유아기나 어린 시절에 막 성적인 그런 학대를 당했거나 또 그런 학대 뭐 이렇게 정서적 학대를 당했거나 했을 때는 약간 재생불능일 정도로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적당한 충돌 같은 경우는 성장에 너무나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 때 그거를 딛고 일어섰을 때 내가 진짜 내 자아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 뭐였냐면 그 우리 아이가 6살인데 계약하자마자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나 봐요. 그 친구 중에 네, 같은 반에 6살인데 엄마 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너무 예쁘다. 그래서 엄마 나도 그 아이가 나에게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정말 예쁜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살이? 멋지다. 근데 나는 그 말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요? 왜냐면 거부당할 수 있잖아요. 그 아이랑 다른 단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아이가 느낄 사랑의 좌절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네, 부모 마음이. 그러네. 사진을 보니까 걔 누가 봐도 정말 호감을 느낄 만한 매력적인 친구더라고요. 6살짜리가 그게 딱 보여요? 아니 근데 좀 눈에 띄게 그렇게 보이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 인기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부당하거나 다른 단짝이 생기면 이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앞으로 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좌절과 슬픔 있잖아요. 그런 게 벌써 시작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가에 내놓은 그런 자식처럼. 네. 재밌다. 그래서 근데 이럴 때 다 겪게 둬야 되는 거죠. 이런 맞아요. 사랑의 네. 좌절. 그런 충돌들이 또 네. 자극이 돼서 네. 또 자아의 발달을 가져온다. 그쵸. 그 남자 꼬맹이가 네. 다른 좋아하는 내 단짝은 얘야. 세상에서 얘가 제일 좋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친구한테. 그럼 우리 딸은 엄청 상처를 받겠죠. 6살부터 인생의 쓴맛.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네. 자아의 성장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 그렇죠. 예. 예, 결국 이렇게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자아가 것들을 강해지는 거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겪는 것을.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그런 이제 모든 좌절의 경험에서 우리들이 이제 자아의 성장과 강해짐을 느낄 수 있다. 뭐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맞아요. 근데 그 자아라는 게 이게 완벽한 존재가 아닌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우리는 온전한 것들을 원하는 거지 완벽한 걸 찾는 것들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 자아라는 것들 1챕터에 배치함으로써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풀어가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부 컴플렉스로 한번 가서 네. 컴플렉스란 무엇인가 한번 야, 얘기해 보죠. 근데 이 콤플렉스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네. 이게 심리학에서 나왔다고는 생각을 평소도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렇죠. 컴플렉스란 뜻 자체가 복잡하다는 뜻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컴플렉스. 그냥 평상시 생각하기에는 네. 난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 뭐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뭐 분노를 해, 화가 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정도만 생각했는데 책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이게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해놨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요? 콤플렉스는? 일단은 컴플렉스가 네. 우리가 보통 열등감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난 이런 그렇죠. 열등감이 있어. 이렇게 쓰긴 하는데 컴플렉스의 정의는 개인 무의식의 자율적 내용에 조율되는 감정으로서 그렇게 설명하지 마. 일단 다 들어보고. 예. 갑자기 너무 사운드 커졌어요. 예, 다 들어보자. 예. 개인 무의식의 자율적 내용에 조율되는 감정으로서 보통 정신적 상처 또는 외상을 통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용어가 되게 어렵잖아요. 방금 네. 설명한 대로 이해하려면 되게 어려운데 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책에서 보면 단어 연상 실험 얘기가 나와요. 네. 좀 내용이 길어질 수 있는데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지 네. 대략
느낌이 올 것 같다. 네. 그런 예, 생각을 그 했거든요. 융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에 대한 네. 실험이죠. 그 실험이죠. 네. 네.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낱말들을 뭐 예를 들면 뭐 탁자나 뭐 머리, 잉크, 바늘, 빵 이런 단어들을 한 100개 정도를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것들을 이제 실험자들이 있는데 그 피실험자들한테 하나씩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래서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감정, 단어가 뭔지 그걸 좀 말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광범위한 반응 같은 것들을 이끌어냈다고 해요. 융이 실험을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 중에는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참 동안 말을 안 하거나 어떤 단어를 듣고 어떤 사람은 되게 무의미한 말을 내뱉거나 혹은 심리적인 좀 반발을 막 일으키는 것 같다거나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어떤 정신 전류계라는 도구로 측정을 했던 거예요. 융이. 그래서 단어 연상 실험이라는 게 이런 일련의 실험 과정이었는데 어떤 실험자가 반응을 이끌어낸 단어 그것들에 좀 집중을 했는데 이게 그 사람의 무의식에 무언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본 거예요. 융이. 동요를 일으켰다고 네. 표현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피실험자는 탁자 아니면 뭐 헛간 같은 이런 단어에 굉장히 큰 마음의 동요를 보이더라.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동요가 발생하는 순간 그런 단어가 그 사람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연관성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실험자한테. 그랬더니 피실험자들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굉장히 상처가 됐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본인한테 설명을 해주더라.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실험자들에게는 특정한 단어들이 무의식 속에 있었던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고 그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들이 의식을 좀 동요시킨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의식마저 동요를 시키더라. 그래서 이렇게 의식의 동요를 시키는 무의식 속의 무언가 이거를 그거를 융은 콤플렉스다. 네. 그렇게 정의를 했다고 해요. 되게 길죠. 다시 한번 또 다른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컴플렉스란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감정적 관념, 인간의 행위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는 욕망이나 기억을 뜻한다. 라고 합니다. 네. 어제 약간 느낌 오셨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정의하긴 힘든데 네. 대략 그런 거구나. 뭐 근데 그런 그러니까 느낌? 그래서 왜 열등감으로 우리가 대체해서 썼던 용어구나라는 느낌은 와요. 네. 무의식은 무의식 속에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무의식 속 컴플렉스에도 다 자아가 있어요. 약간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의식 속에 묻혀놨던 어떤 관념 덩어리들이죠. 근데 그것들이 약간 억압되거나 좀 불쾌했다거나 그런 좀 안 좋은 기억들, 욕망들 그런 것들이 눌러져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을 꺼내내지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단어, 네, 어떤 단어나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아를 네. 뚫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말을 이제 정확히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의식 속에서는 우리 생각은 우리 자율적으로 다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콤플렉스를 만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무의식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무의식이라는 세계에 처음으로 맞대야 하는 것들이 콤플렉스다라고 책에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는 자아를 통제하고 51페이지에 나오는 문구인데 자유의지를 성취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경향이 있다. 자아가 내부에서 얼마나 많이 통제받는지에 대한 자각은 거의 없는 편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의식인 거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그 외의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 인생을 좀 많이 살아본 다음에 경험이 생긴 다음에 그걸 느끼게 되는데 인생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최악의 적, 가장 냉혹한 비판자, 점차적으로 자각하게 되는데 이게 콤플렉스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의식 세계까지도 가야 되는데 이게 어렸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네. 좀 어느 정도 조금 경륜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떤 친구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젠틀하고 얌전하고 되게 소심한데 어느 특정한 말을 듣거나 어느 특정한 상황에 놓이거나 하면 애가 확가닥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콤플렉스를 내가 뭔가 말을 함으로써 어떤 환경에 그 사람을 넣음으로써 유발시킨 거죠. 이제 격발시킨 거죠.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이제 가끔씩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빡돌게 하는 거 막 이런.
정확하다. 그러니까 뭐 네. 트리거라고도 하고 네, 네. 책에서는 영린이라고도 하고. 근데 영린은 조금 다르더라. 다른가요?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네. 있어야 돼. 그래요. 임금의 그런 거랑 그런 달라요. 네. 네, 내가 검색해봤거든 한참. 영린 아니. 그건 좀 다르군요. 네.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누름 단추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누르면 미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책 소제목이 화내고 있지만 더 화내고 싶다예요. 근데 이게 이 컴플렉스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의식의 그런 에너지가 막 우리가 보통은 눌러야 되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뭐 우리 배고파도 참고 방송하고 이런 것처럼 누르잖아요. 네. 근데 이 무의식의 컴플렉스 덩어리는 한번 발현되면 그냥 이성을 잃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 이런 컴플렉스도 잘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아가 훈련이 돼 있지 않고 약한 사람은 이런 컴플렉스가 갑자기 발현될 때 진짜 다 놓아버리는 거죠. 정신줄을 줄을 놔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이건 악마의 속박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자아 역시 많은 컴플렉스 중에 하나다. 그 네. 얘기도 저는 어쩌면 좀 되게 새로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그 헬이라고 하죠. 인격이 좀 나눠지는 거 그런 거 분리된다는 거죠. 분리되고 막 영화에 그런 거 많이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용어들이 다 막 헬이 막 이런 용어 쓰니까 더 어려워. 그냥 분리된다 해주면 안 돼요. 뭐 정확한 의미는 다르겠습니다만. 네. 컴플렉스 안에도 다 작은 자아가 있고 뭐 또 자아는 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운전해서 도착하잖아. 다른 생각하면서 또 의식에게 할 일을 맡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내면의 그런 심층이 우리 정신세계의 심층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면 알수록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집단 무의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이 컴플렉스라는 게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가족이나 사회적인 컴플렉스도 있고 우리가 아예 왜 우리는 진화를 해서 어떤 그 조상이 갖고 있었던 신체적인 특징들을 물려받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것까지도 갖고서 태어난다. 그런 것이 이제 집단 무의식일 수 있는데 이 융의 발견 중에서 가장 이전의 학자들과 구별되고 또 가장 새로운 발견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것들도 되게 저는 새로웠어요. 책에서는 그 콤플렉스를 가지고 그런 설명을 하는데 뭐 가족이나 친족 또는 뭐 전통 문화 이런 거 가운데 이제 성장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같은 문화 안에서 살게 되니까 어떤 공통적인 무의식적 구조를 상당 부분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혹은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경험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국민의 다수가 겪는 경험, 경제 위기 왔었던 때 IMF 같은 거, IMF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공통된 경험이잖아요. 아니면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도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8살부터 저희 의무교육으로 초등교육 받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뭐 이때 학교에서 경험한 것들 중에 좀 부정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시험이 주는 부담, 그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뭐 실패를 경험한다거나 어떤 굴욕적인 경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학생들 가운데 여럿이 동시에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집단의 콤플렉스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좀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의 집단 콤플렉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개개인에게만 콤플렉스가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물론 개별적인 콤플렉스도 있지만 집단이 공유하는 콤플렉스도 있다. 뭐 이런 설명도 하잖아요. 참 이게 좀 흥미로운 내용이기도 해요. 예시가 나오는데 구세주 컴플렉스가 나와요. 네네. 뭐냐면 자신과 타인에게 그게 굉장히 손해일지라도 파괴적일지라도 멈추지 못하고 친절함과 도움을 주는 행동 방식의 컴플렉스. 왜 착한 척 컴플렉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원치도 않는데 자기는 되게 착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자기의 진심 자아의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돕고 보는 거 일단. 막 야근은 제가 할게요 막 이러고 되게 그게 페르소나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가면 네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버려진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전형적으로 발달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근데 이게 그냥 그때 뭐 직장에서만 막 그렇게 한다거나 임의적이고
한때만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는 몰라 막 이러면서 왜 변하잖아요 사람이. 네. 그런 식으로 이런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극과 극으로 제가 할게요 막 이랬다가 막 집에서 엄마가 얘야 이거 좀 도와라 이러면 아 싫어 엄마가 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완전 극단적으로 다른 그런 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네. 이게 콤플렉스에서도 그런 설명이 있고 저희가 2부에서 좀 페르소나 얘기도 할 건데 네네. 거기에서도 또 동일한 설명들이 나와요. 그때는 네. 또 페르소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결국 이제 네.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이제 집단 콤플렉스랑 연관돼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원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이런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뭐 인류 역사를 통해 물려받은 정신적 소인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 그것들 안에 포함된 게 페르소나, 뭐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부에서는 이런 얘기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우리가 쓸 때 이런 용어를 하나씩 넣어서 쓰니까 있어 보여요. 근데 저는 무슨 신문 사설 읽을 때마다 네. 이런 용어 넣으면 너무 짜증 났었어요. 옛날부터. 이건 네. 전형적인 뭐 아니마의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네, 맞아요. 뭐야. 네.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는 쓰자고 이제. 저 콤플렉스에서 하나만 더 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게 그럼 어떻게 형성되는 사실 좀 부정적인 감정으로서의 콤플렉스를 우리가 많이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라고도 또 설명해 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여기를 좀 주목하게 된 게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무의식의 내용들이 형성이 될 때 이거를 가족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가족 구성원 중에 뭐 부모님이겠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근데 뭐 가장 밀접한 관계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서 영향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어쨌든 부모가 어렸을 때 아이에게 어떤 불안과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감정을 아이가 겪도록 하게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자라면서 콤플렉스의 형태로 발현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참 되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전 부담되더라고요. 너무 그걸 부담돼. 보니까. 그런 그래서 게 좀 좀 무섭고 있죠. 부담됐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예 저는 딸만 둘이잖아요. 엄마와 딸의 관계가 밀접한데 가장 딸만 밀접하다 둘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정말 말 하나 부모가 하는 어떤 행동 하나 이거에 또 아이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아이의 또 성향에 따라서 작은 말 한마디에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냥 흔하게 넘길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되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막막한 감정도 좀 느껴지고 참 정말 알면 알수록 힘든 것 같아. 어렵고 모르는 게 약인가요? 모르는 게 약인가? 왜 알아가지고. 근데 예. 여기가 조금 인상이 남더라고요. 기억에 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집단 콤플렉스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게 프로이트하고 융이 차이점이 바로 거기인 것 같아요. 프로이트는 이제 네. 아들이 어머니에게 성적 애착을 갖는 것들을 이제 오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했고 네네. 딸이 아버지한테 애정을 품고 어머니를 경쟁자로 여기는 것들을 이제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했거든요. 이걸 네. 두 가지로 단순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성적인 뭐 이런 그러니까 걸로. 이게 이제 네. 그 프로이트 같은 경우 모든 걸 다 성적인 무의식으로 다 이렇게 되게 단순했었는데 그것들을 완전히 해체해서 쫙 풀어놓은 게 융의 이 콤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융 책들을 읽어보게 되면 되게 다양한 콤플렉스가 많이 나와요. 뭐 남자 콤플렉스, 여자 콤플렉스, 뭐 나무 콤플렉스, 호랭이 콤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 호랭이.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 프로이트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로 한문의 영역을 더 확장시킨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덕분에 우리가 더 복잡해졌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프로이트와 융이 서로 너무 반가웠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의 뭐 정말 미개척 분야의 정말 심연과도 같은 우리의 정신 세계를 이 정도로 탐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동반자 정말, 같은 느낌이었던 예, 거죠. 그래서 너무 네. 반가워서 막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하다가 마침내 만나게 돼요. 학회에서. 그래서 미국을 막 돌면서 같이 막 다니다가 이러한 이견이 발견이 된 거죠. 처음에는 서로 막 선생님 뭐 나의 후계자요 이러면서 당신을 띄워주리라 막 이렇게 했는데도 점점 이제 같이 하면서 아니 융 당신은 왜 그렇게 그런 고대의 그런 약간 신비주의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거냐고 과학적으로 해야지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 선배님
선배님, 프로이트님, 당신은 왜 그렇게 성적인 거에만 집착해서 그걸로 다 설명하려고 합니까?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사람이 꼭 그걸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세계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견이 생겼죠. 이견이 계속 생기고 또 나중에 시대적으로 뭐 독일, 뭐 유대인이나 독일의 그런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밌는 일화죠. 그러니까 네. 프로이트와 융의 그런 관계 그리고 일화들도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영화로 나와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 영화의 그 장면은 그래도 뭐 볼만할 것 같은데 네. 전반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가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 그런 여자가 네. 한 명 등장이 될 것 같아요. 둘 네. 사이로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내면에 대해서 음. 또 그런 뭔가 상징적으로나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영화의 주제곡은 BTX가 부르는 걸로. 매버 묻었어. 네, 아무튼 네. 1부에서는 네. 네, 음. 융의 정신세계 중에 네. 뭐 자아와 콤플렉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일단 개요는 돌면 다 드린 것 같아요. 그거 네. 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네. 2부에서 나눠보면 좋을 것 이장까지. 같습니다. 네, 뭐 저희는 말한다고 했는데 뭐 이해는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걸로.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책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다음 주 책은 하지연 박사님의 고민이 고민입니다라는 책이고요. 네. 부제가 일상의 고민을 절반으로 줄이는 뇌과학과 심리학의 힘이라는 부제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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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뇌과학 요새 되게 핫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음. 그 고민을 확 줄여주신다니까 정말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주에는 하지연 박사님 모시고 고민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누기도 하고. 저자분 직접 나오시는 네. 거예요? 네. 네, 나오시고 나오십니다. 이번 TV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네. 맞아요. 모시고 얘기하기를 하고. 예. 네. 저희 영혼의 지도 1부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